선생님, 제가 너무 큰 건 아닐까요?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숨이 멎었다. 53세의 비뇨기과 의사로 20년간 일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검사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라텍스 장갑을 낀 손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흘렀다. 이때는 아직 몰랐다. 이 한순간이 53세인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충청남도 서산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금단의 사랑 이야기. 의사와 환자라는 입장을 넘어선 황혼의 진실한 사랑. 자,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다. 알람 시계가 울렸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아침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지만 아무 감흥이 없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의식일 뿐이었다. 병원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손을 흔들었다. 미희 씨, 오늘도 일찍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웃으며 인사했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나는 그저 비뇨기과 원장 강미희일 뿐이었다. 여자로서의 강미희는 2년 전 남편과 함께 묻어버렸으니까. 병원에 도착해 하얀 가운을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단정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53세라는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오늘도 힘내자. 간호사 박경자가 커피를 건넸다. 원장님, 오늘 예약이 많아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경자씨. 그녀는 나보다 10살 어렸지만 역시 혼자였다. 43세에 결혼하지 못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오전 진료가 시작됐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고 60대 중반 아저씨는 배뇨 장애가 불편하다고 투덜거렸다. 매일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무렵이었다. 원장님, 새 환자분이십니다. 예약 없이 오셨는데 급하다고 하셔서요. 박경자가 차트를 내밀었다. 박준호, 49세. 전립선 관련 통증.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평소처럼 침착하게 답했다. 하지만 문이 열린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그가 들어온 것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걸이에 품격이 있었다. 밀빛 피부에 깊은 눈빛, 탄탄한 체격.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그 목소리가 왠지 가슴 깊숙이 울렸다. 진정해, 미희. 그냥 환자일 뿐이야.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배뇨 시 깊은 통증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인데요. 아랫배도 묵직하게 느껴지고 밤중에 몇 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는 말을 흐렸다.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사셨나요? 한 달 전에 정근 왔습니다. 수산청이요. 아, 그러셨군요. 나는 차트에 증상을 기록했다. 전형적인 전립선 증상이었다. 검진하겠습니다. 저쪽 칸막이 안으로 가셔서 바지를 내리시고 침대에 누워주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경자가 진료 준비를 도와줬지만 나는 그녀를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혼자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천천히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왜 그러지? 침대에 누운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지를 내린 상태로 배를 만져보겠습니다. 전립선 확인을 위해 조금 만질게요.
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손이 그의 아랫배에 닿았다. 라텍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탄탄한 근육,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숨이 멎었다. 20년의 의사 생활, 남편과의 결혼 생활 10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크기가 아니었다. 존재감이었다. 그것은 이미 절반쯤 일어선 상태로 내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선생님, 제가 너무 큰 건 아닐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러움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검사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라텍스 장갑을 낀 손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흘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끝이 저렸다. 입술이 말랐다. 이게 뭐지? 나는 급하게 검진을 마치고 일어섰다. 전립선에 경미한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10일 후에 다시 한번 검진받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옷을 정리하고 일어섰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뭔가가 통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창밖에 바다가 보였다. 잔잔하던 바다에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미희, 정신 차려. 넌 의사야. 그는 그냥 환자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2년간 얼려뒀던 무언가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깊은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미쳤어, 나. 정말 미쳤어. 53세, 과부 2년차, 비뇨기과 의사. 그런 내가 지금 환자에게 동요하고 있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떨림을, 여자로서 느끼는 이 가슴 두근거림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미안하지만 나도 여자였다. 그날부터 일상은 더 이상 똑같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의 얼굴이었다. 커피를 마시면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도 그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그만해, 미희. 하지만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침대에 누우면 그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라텍스 장갑 너머로 느껴진 온기, 떨리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눈앞에 펼쳐졌던 그 광경.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웠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박경자가 예약 목록을 들고 왔다. 원장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박준호 씨 재진 예약이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분, 새로 오신 수산청 공무원이시죠? 마을 사람들 말로는 혼자 사신대요. 이혼하셨나 봐요. 박경자의 말에 귀가 쫑긋 섰다. 아, 그래요? 네. 슈퍼 아주머니 말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래요. 49세인데도 아직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이러는 거야, 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불단에 놓인 남편의 사진. 부드럽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당신 미안해요. 눈물이 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나는 2년간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남편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견뎌낸 것 뿐이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게 행복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10살 연상이던 남편은 항상 바빴고 나는 항상 혼자였다. 대화보다는 침묵이 많았고 스킨십보다는 무관심이 더 많았다. 밤에도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있었다. 딸 미나가 태어난 후엔 더욱 그랬다. 남편은 아버지로선 훌륭했지만 남편으로서는 부족했다. 그리고 나는 아내라기보다는 엄마로만 살았다. 여자로서의 강미희는 그때부터 이미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간병했다. 의사로서, 아내로서.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가 떠난 후에 느낀 건 슬픔보다 해방감이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2년간 더 열심히 추모했다.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당신. 나 아직 살아있어요. 금요일 밤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미나였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넌? 엄마 혼자 괜찮아? 24세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딸은 종종 이렇게 안부 전화를 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아빠 기일도 다가오고. 남편의 이주기가 다음 달이었다. 아직 괜찮아. 학교일 신경 써. 기일 때 내려오면 돼. 알았어. 엄마 혼자 외롭지 않아? 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괜찮아. 엄마, 재혼 같은 거 생각 안 해?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다. 엄마 아직 젊잖아. 53세가 요즘엔 청년이라던데. 친구 엄마도 재혼하셨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 엄마는 괜찮아? 그런 거 생각 안 해. 진짜? 엄마 솔직히 아빠랑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잖아. 딸의 말에 숨이 막혔다. 미나, 내가 뭘 알아? 나도 이제 어른이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아빠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난 괜찮아. 눈물이 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에 바다가 보였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파도. 저 파도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안 돼. 그냥 환자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주말이 지났다. 일요일 밤 나는 옷장 앞에 있었다. 내일은 박준호의 재진. 뭐 하는 거야, 미? 평소 입지 않던 조금 밝은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거울에 대봤다. 잘 어울렸다. 다시 옷장에 넣었다. 꺼냈다. 다시 넣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결국 그 블라우스를 침대 옆에 걸어두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 되면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검진만 하면 돼. 침착하게, 의사답게. 하지만 심장은 이미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거센 파도.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았다. 창문을 열었다. 해풍이 얼굴을 스쳤다. 짠 냄새, 신선한 공기.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거렸다. 혼자서 어둠을 밝히는 저 등대. 마치 나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저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랐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꺼내줄 누군가를. 안 돼, 미희. 그는 환자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떨림은 이미 꺼지지 않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내일이 되면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나는 무사히 의사로 남을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어제 준비해둔 밝은 블라우스를 입었다. 단추를 잠그는데 손이 떨려서 한참 걸렸다. 그냥 환자야. 침착해. 하지만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고 입술에도 립밤을 발랐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병원 가는 길 하늘이 흐렸다.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원장님, 오늘은 태풍 때문에 오후 진료 취소하지 않을래요? 박경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일단 오전 진료하고 상황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진료가 시작됐지만 마음은 내내 예약 명단에 가 있었다. 박준호 10시 30분. 시계를 보니 10시 15분이었다. 15분 후면 그가 온다. 심장이 벌써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진정해, 미희. 10시 15분. 접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예약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경자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원장님, 박준호 씨 오셨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열렸고 그가 들어왔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기억 속보다 더 선명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앉으세요. 증상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 먹고 나서 한결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번 더 검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저쪽 칸막이 안으로 가세요. 네. 그가 일어서서 천천히 칸막이 안으로 향했다. 나는 라텍스 장갑을 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냥 검진이야. 평소처럼.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니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바지를 내린 상태로 검사하겠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또다시 같은 전율이 흘렀다. 일주일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숨이 막혔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급하게 손을 떼고 일어섰다. 검진 완료했습니다. 약은 일주일만 더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옷을 정리하고 일어섰고 우리는 다시 진료실로 나왔다. 처방전을 작성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네. 일주일 드시고 증상 있으면 다시 오세요. 처방전을 건네는 순간 우리 손이 스쳤다. 전기가 통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일어섰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선생님.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결국 하지 못한 말을 삼키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뭐였지? 지금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점심시간이 됐다. 원장님,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발령했대요. 오후 진료 취소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경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환자들에게 연락해 취소한다고 알렸다. 오후 2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나도 병원 문을 닫고 나왔다. 밖은 이미 폭풍 우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양동이를 뒤집은 듯 쏟아졌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였다. 차에 타려는 순간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박준호가 서 있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박준호 씨, 왜요? 차가 고장 났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요. 그는 머리를 긁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떡하죠? 태풍이 오는데. 바람이 더 거세지고 가로등이 흔들렸다. 바다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기 시작했다. 제 차에 타세요. 어디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견인차를 부르면 되니까요. 지금 이 날씨에 견인차가 올 리 없잖아요. 빨리 타세요. 차 안은 좁게 느껴졌다. 그의 체온이 전해져 왔고 비에 젖은 그의 향기가 차 안에 퍼졌다. 어디까지 가세요? 항구 근처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떨렸다. 빗물이 앞 유리를 세차게 때리고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편한 긴장감이 있었다. 선생님은 혼자 사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네. 딸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혼자입니다. 이혼했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5년 전에요. 그렇군요. 그 이상은 물을 수 없었다. 항구에 도착했다.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고 배들이 크게 흔들렸다. 저 건물이에요. 그가 가리킨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여기서 괜찮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천둥이 쳤다. 번개가 밤하늘을 밝히고 비가 더욱 거세졌다. 위험해요. 이런 날씨에 혼자는. 나는 직감적으로 말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을래요? 태풍 지나갈 때까지. 그가 놀라서 나를 봤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니까요. 뭐라는 거야, 미?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그맣게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겨졌다. 수건 드릴게요. 옷 좀 말리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뭐 하는 거야, 나? 커피를 타는 손이 떨렸다. 거실로 돌아가니 그가 상의를 벗고 있었다. 탄탄한 가슴과 어깨, 숨이 막혔다. 커피 드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쳤고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긴장되는 침묵이. 선생님,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가 나를 똑바로 봤다. 저 선생님이 좋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진료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이분이다라고. 말문이 막혔다. 저도,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의사와 환자잖아요. 이미 치료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박준호입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멈춰야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키스가 깊어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게 정답이었다. 침실로 향했다. 문이 닫혔고 우리 둘만 남았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쓰다듬고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떨렸다.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던 것 같았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거리가 사라졌다. 피부가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깊었다.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53세, 과부 2년차, 딸 하나 있는 엄마. 그런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 고마워요. 그가 키스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느꼈다. 그날 진료실에서 봤던 것. 떨렸던 순간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다. 놀라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완벽했다. 49세의 남자. 아직 강하고 아직 남자다웠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의 힘은 완벽했다. 라벤더 향이 퍼지고 달빛이 우리를 감쌌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고 심장 고동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됐다. 2년간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숨소리가 겹쳤다. 살아있구나. 나 살아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니 그의 가슴에 안겨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체온이 느껴졌다. 행복했다. 그도 눈을 떴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소가 번졌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고 그를 더 깊이 껴안았다. 계속 저랑 함께 있어줄 수 있나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가 나를 더 깊이 껴안았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작은 마을이었기에 비밀을 지켜야 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사, 하지만 퇴근 후엔 연인. 그는 저녁마다 내 집으로 왔다.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달빛 아래 손을 잡고 걸으면 행복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 2주가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옆 마을 작은 식당에 갔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혼하신 이유가 뭐예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5년 전에요. 아이가 없었고 결혼 생활도 차가웠어요.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았어요. 의무였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처음 알았어요. 여자로 살아있다는 게 뭔지. 우리는 웃었다. 53세와 49세. 늦은 나이지만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가 물었다. 미희 씨, 언제쯤 공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를. 심장이 철렁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딸한테 먼저 말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다. 딸에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미나야, 엄마가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 문자를 쓰다가 지웠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매일 밤 그는 내 집에 왔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때론 요리를 하고, 때론 영화를 보고, 때론 그냥 껴안고 있었다. 침실에서의 시간은 더욱 깊어졌다. 2년간 얼어붙었던 내 몸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의 손길,
그의 키스, 그의 온기. 모든 게 완벽했다. 49세의 남자는 여전히 강했고 나를 여자로 만들어줬다. 53세의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다. 행복해요? 그가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눴다. 아침 햇살 아래서.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진료를 마치고 있는데 박경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원장님. 네. 요즘 박준호 씨랑 자주 만나시죠? 심장이 멎었다. 왜요? 마을에서 소문이 났어요. 원장님이 환자와 사귀신다고. 온몸이 차가워졌다. 누가 그런 소릴? 모르겠어요. 하지만 슈퍼 아주머니들이 다 알고 있어요. 손이 떨렸다. 결국 들키고 말았구나.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했다. 우리 들켰어요. 마을에 소문이 났대요. 그의 목소리도 심각했다.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공개하죠. 당당하게. 하지만 딸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지금 해요. 전화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미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누구예요? 박준호라는 분이야. 49세고 수산청에서 일하시는데 이혼하셨고. 엄마 환자 아니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어떻게 알았어? 마을 사람들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환자랑 사귄다고. 눈물이 났다. 미나야.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실망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환자들이 수군거렸고 박경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원장이 환자와 사귄다는 걸. 진료를 시작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환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경자가 들어왔다. 원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녀가 앉았고 표정이 심각했다. 원장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부적절하지 않아요. 우린 진심이에요. 하지만 원장님은 의사잖아요. 윤리 문제가 있어요. 치료는 끝났어요. 이제 그분은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왔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미나야. 얘기해야 할 게 있어. 금요일이 되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박경자의 걱정, 그리고 딸의 실망. 모든 게 나를 짓눌렀다. 준호는 매일 밤 전화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미애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다들 우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딸이 반대해요. 그의 침묵이 길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기다려요. 금요일 저녁 딸이 도착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24살 된 딸의 얼굴은 화로 붉어져 있었다. 엄마, 미나야 수고했어.
앉아서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 그녀가 짐을 바닥에 던졌다. 엄마가 정한 거잖아. 하지만 딸로서 말할게. 부끄러워. 심장에 창이 꽂힌 것 같은 아픔이었다. 미나야,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이야. 그런데 환자랑 연애? 의사로서 어떻게 그래?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미나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듣기 싫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창피할 뿐이야.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딸이 나를 쏘아봤다. 설마 그 남자? 미나야, 만나기 싫어. 내 방에 있을게. 딸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미희 씨, 무슨 일이에요? 딸이 반대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군요.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가 떠난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떡하지? 딸을 택해야 할까? 사랑을 택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원장실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의사로서의 품위를 잃는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의료윤리에 위배됩니다. 계속하신다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손이 떨렸다. 누가 보냈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다. 진료실 의자에 앉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딸의 분노, 마을의 소문, 익명의 협박, 박경자의 시선. 어떡하지?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받을 수가 없었다. 또 울렸지만 전원을 꺼버렸다. 창밖에 바다가 보였다. 어제까지 아름답던 바다가 오늘은 차갑고 무섭게 보였다. 이제 끝인가? 등대 불빛이 깜빡거렸다. 혼자서 어둠과 싸우는 등대처럼 나도 지금 혼자였다. 오전 진료가 시작됐지만 환자들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없었고 환자들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누가 보냈지? 익명의 편지. 점심시간이 되자 박경자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원장님, 점심 드세요. 도시락을 내미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경자 씨. 네. 원장실 우편함에 뭔가 넣은 적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왜 그런 짓을?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원장님이 행복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저도 외로워요. 43세, 결혼도 못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 원장님만 세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질투났어요. 박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문이 막혔다. 그녀도 외로웠던 것이다. 나처럼.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었다. 그래서 내 행복을 방해하려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세요. 원장님,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녀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사표 제출하세요. 오늘까지. 원장님, 제발. 나가요.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나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딸의 분노, 마을의 소문, 박경자의 배신.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오후 2시 접수실에서 소란이 들렸다. 죄송합니다만 진료 시간이 아니라서 꼭 만나야 해요. 급해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미애 씨, 왜 왔어요? 차갑게 말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얼굴이 창백해요.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우리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요? 딸도 반대하고 마을 사람들도 소문내고 이대로 가다간 병원도 망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미희 씨, 얘기 좀 해요. 차분하게. 익명의 편지까지 받았어요. 환자랑 부적절한 관계 맺지 말래요. 그가 눈을 크게 떴다. 누가 그런 편지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소리쳤다. 딸이 있어요. 2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있고 내 명성이 있어요. 모든 걸 잃을 순 없어요. 그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전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박경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렸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방해 안 할게요. 문 앞에서 그가 멈췄다. 하지만 미애 씨, 네,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눈물이 흘렀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응, 아까 아저씨 봤어. 병원 앞에서. 심장이 철렁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응,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하지만 딸의 얼굴엔 미안함이 묻어났다. 엄마,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그런데 왜 우세요? 나도 몰랐다. 왜 눈물이 나는지.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딸을 위한 선택인데. 병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엄마도 잘 모르겠어, 미나야. 딸이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었다. 그냥 타이밍이 나빴을 뿐. 밤이 깊어갔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봤다. 휴대폰을 켰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다. 미애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준호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하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등대 불빛이 깜빡거렸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딸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내 마음을 택해야 할까?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또 누르려다 멈췄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놨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갈림길에 선 채로.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병원에 가도 손이 떨렸고 환자를 진료해도 집중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그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이게 맞는 거야. 딸을 위해서. 목요일 저녁이었다. 딸 미나가 짐을 쌌다.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다. 엄마 괜찮아? 혼자서?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딸이 짐 싸는 걸 멈추고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고 눈빛이 진지했다. 엄마, 박준호 씨 좋아하죠? 심장이 멎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화하세요. 그분한테. 나는 괜찮아요. 미나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딸이 나를 껴안았고 그 품에서 눈물이 났다. 지금 전화하세요. 딸이 내 휴대폰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번호를 눌렀다. 정말 괜찮을까?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 일주일 만에 듣는 목소리에 숨이 막혔다. 준호 씨, 저예요. 미혜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답했다.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통화가 끊겼다. 딸이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거울을 봤다. 53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심장이 빨리 뛰었다. 20분 후 인터폰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로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뛰어온 게 분명했다. 그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 내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이에요. 순간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가 나를 껴안았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혜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키스가 깊어졌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게 진짜 답이었다. 대답 대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침실로 향했다. 방문이 닫혔고 우리 둘만 남았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쓰다듬고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떨렸다.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던 것 같았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거리가 사라졌다. 피부가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깊었다.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53세, 과부 2년차, 딸 하나 있는 엄마. 그런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 고마워요. 그가 키스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느꼈다. 그날 진료실에서 봤던 것. 떨렸던 순간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다. 놀라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완벽했다. 49세의 남자. 아직 강하고 아직 남자다웠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의 힘은 완벽했다. 라벤더 향이 퍼졌고 달빛이 우리를 감쌌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고 심장 고동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됐다. 2년간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숨소리가 겹쳤다. 살아있구나. 나 살아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새벽까지. 아침에 눈을 뜨니 그의 가슴에 안겨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체온이 느껴졌다. 행복했다. 그도 눈을 떴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소가 번졌다. 후회 안 해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고 그를 더 깊이 껴안았다. 계속 저랑 함께 있어 줄 거죠?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가 나를 더 깊이 껴안았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침. 딸의 아침 인사. 우리는 놀라 이불을 끌어올렸다. 죄송해요. 문 닫을게요. 킥킥거리는 웃음과 함께 문이 닫혔고 복도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학교 일찍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박준호 아저씨. 아,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어떡하죠? 내가 물었다. 당당하게 살면 돼요. 뭐?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하며 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맞는 말이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53세에 찾은 진짜 사랑. 늦었지만 진실했다. 창밖에 햇살이 쏟아졌다. 바다가 반짝였고 파도가 춤을 췄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처음부터 쉽진 않았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니 접수실 앞에 환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내 얼굴을 보자 조용해졌다. 다들 알고 있구나. 진료실로 들어가는 동안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환자였던 남자랑.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남이라던데. 나이도 어린데.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들었다. 잘못한 건 없어. 진료를 시작했다. 첫 번째 환자는 70이 넘은 할아버지였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셨다. 원장님, 행복하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눈물이 날 뻔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환자는 슈퍼 아주머니였다. 미희 씨, 처음엔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미희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준호 씨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처음엔 놀라고 소문내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으로 바뀌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따뜻한 마을이었다. 저녁 준호가 병원에 데리러 왔다. 오늘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다들 축하해줬어요.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마을 식당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아주머니들이 농담을 던졌다. 어머, 신혼부부 같아라.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항구를 걸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만 들렸다. 미희 씨, 물어봐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멎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미희 씨, 53세와 49세.
늦은 나이지만 늦은 만큼 더 소중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자가 열리고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다.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옆에 있는 삶. 저녁이 되면 함께 바다를 걷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다. 네. 정말요?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가 일어나 나를 껴안았다.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새 출발이야. 진짜 출발. 3개월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딸 미나가 왔고 준호의 친구들이 왔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박경자는 오지 않았다. 사표를 낸 그녀는 서울로 갔다고 들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식장은 해변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나와 검은 정장을 입은 그가 바다를 배경으로 섰고 주례님이 말씀하셨다. 53세의 신부와 49세의 신랑. 늦은 나이에 만난 두 분이지만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하는 법을 아는 두 분이기에 더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딸 미나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정말. 나도 울었다. 고마워, 미나야. 엄마를 용서해줘서. 당연하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신랑 신부 키스 순서가 됐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고 박수가 울려 퍼졌다. 첫 키스. 아니, 부부로서의 첫 키스. 행복했다. 6개월 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었다. 그가 내 집으로 이사 왔고 아침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병원은 계속 운영했고 그는 수산청에서 일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자 해풍이 들어왔고 갈매기가 울었다. 그가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내. 좋은 아침이에요, 남편.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었지만 좋았다. 오늘 뭐 할까요? 그러게요. 바다나 걸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방파제로 나갔다. 바다가 반짝이고 파도가 춤췄다.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49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나도요. 53년 인생에서. 우리는 웃었다. 등대 불빛이 아침 햇살 속에서도 희미하게 깜빡였다. 저 등대처럼 나도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 내 곁에 있었다. 함께 어둠을 비추는 사람이. 준호 씨, 응, 사랑해요. 처음 하는 고백이었다. 남편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 없는 말. 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밀려왔다 빠지고 또 밀려오고 슬픔 다음에는 기쁨이, 이별 다음에는 만남이, 어둠 다음에는 빛이. 53세에 만난 사랑.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딱 맞는 타이밍이었다. 더 일찍 만났다면 이렇게 소중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늦게 만났다면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 딱 좋았던 것이다. 우리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걸어요. 그가 말했다. 지팡이 짚고요? 그래도 좋아요. 당신 손만 잡을 수 있다면. 눈물이 날 뻔했다. 행복의 눈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바다를 따라 햇살을 따라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 53세와 49세. 어떤 이들에겐 늦은 나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하는 법을 안다. 더 절실히 느끼는 법을 안다.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안다.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